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D2D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1강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동적인 학습 말고 또 꼭 동료들과 협업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D2D 커리큘럼을 아마 확인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14주차 14회까지 하는데 그중 한 절반 정도는 굉장히 난이도가 학부 딥러닝 수업 정도 수준이라서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모델이나 다양한 모델들을 다루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내용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수업을 하겠지만 아마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으면은 반드시 꼭 뭐랄까 이 수업을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보다는 좀 더 찾아보고 꼭 동료들과 이렇게 디스커션 그룹도 지정해 드렸는데 그런 그룹들과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제가 학점을 주는 교수님이 아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학교 대학 수업 그냥 듣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듣고 얘기하는 수업이 아니라 반드시 꼭 이렇게 질문하고 능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쿠 공식 인스타는 그냥 올렸고요. 혹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저는 지동환인데 아마도 막 궁금한 게 있으시면 먼저 디스커션 그룹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은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나 다른 분들에게 카톡이나 뭐 편하게 DM 주시면은 아마 대답할 거라서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도 혹시 이 강의 자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이쿠 드라이브나 노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는 다이브 인투 딥러닝이라는 사이트에서 강의 자료를 많이 가져오고 또 좋은 코드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서 혹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반드시 꼭 중간중간에 뭔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은 꼭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승급 과제랑 승급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과제는 크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과제랑 코딩 할 수 있는 과제가 나옵니다.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과제는 아마 강의마다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뭔가 근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디스커션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날 배웠던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변 분들과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만들어져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토론하신 다음에 각자 노션에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션 어디인지는 좀만 이따 말씀드릴 거고, 또 코딩 과제는 아마 매주차 아니면은 후반으로 가면 어려워져가지고 2주에 하나 정도 나오게 될 텐데, 코딩 과제는 보통 콜앱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한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급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출석과 디스커션 과제가 각각 80% 이상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과제 중 과제 1, 2를 필수로 하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 미만 탈회, 4개 미만 주니어, 4개 이상 승급이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근데 아마 탈회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믿고, 혹시라도 정말 어렵다, 내가 탈회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라도, 아니면 저한테 직접 내신 분한테 직접 물어봐서라도, 그게 저희가 이걸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꼭 뭔가 배워가고 좀 더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근데 디스커션 과제 같은 거 어디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이쿠 노션 다들 들어오셨나요? 있다고 믿고, 그래서 디스커션 과제는 이렇게 일정 들어가셔서 오늘차 D2D 들어가시면 이게 디스커션 자기 디스커션 과제에 대한 답변을 적는 란이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해가 안 됐거나 질문거리가 있으면은 여기 적어주시면은 제가 읽고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노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2D를 시작해 볼 건데, 먼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커리큘럼을 보셨나요? 커리큘럼 확인할 수 있나? 아무튼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아마 6주차까지가 트레이닝, 뭐 테크닉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트랜스포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아마 앞쪽에서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 6주차까지 수업은 딥러닝 학부 정도의 내용일 것 같고, 후반부터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초반에 쉽네 아마 생각하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질 테니 약간 그런 걸 미리 좀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고, 그 다음에 MLP로 넘어가서 왜 딥러닝이라는 걸 하게 됐는가라는 어떤 큰 틀의 흐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혹시 지금까지 해가지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신 거 있을까요? 다 숙지하셨나요? 네. 크게는 없고 그냥 디스커션 과제가 있다 정도로만, 그리고 디스커션 조에 맞춰가지고 토의하면 된다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사진 한 번쯤 보셨을까? 앨런 튜닝입니다. 컴 가시면 알 것 같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앨런 튜닝이 했었는데, 자동차에서 바퀴를 떼고 그 뒤에 뭔가 발을 대게 고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뭔가 큰 뜻이 있어서 가져온 건 아니고 사실 약간 좀 멋있는 명언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딥러닝인데 제가 왜 머신러닝이란 문제를 가져왔나,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AI 그 하위 분야로 머신러닝이 있고 그 하위 분야로 딥러닝이 있다. 그래서 근데 저희 학회 이름부터가 딥러닝 학회라서, 그리고 현대에 가장 트렌드하고 가장 잘 작동하는 방식들이 딥러닝인데, 그래서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는 이러한 딥러닝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위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정말 알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많이 그런 게 챗GPT 같은 거 보면은 그냥 API 콜 해가지고 하면은 뚝딱뚝딱 하니까 그냥 쉽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래서 머신러닝을 정말 배워야 할 거 하면은 네, 정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왜 배워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딥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근거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선형대수라던가 아니면 확률론이라던가 아니면은 최적화, 볼록 최적화 이런 이론들에 기반을 했는데, 딥러닝은 그 위에 어떤 강력한 GPU랑 또 새로운 방법론들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어떤 머신러닝의 상위 호환 개념인 거죠. 근데 또 이 왼쪽 제가 가져온 게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머신러닝 스터디 내용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별로 딥러닝과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굉장히 쓰이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알아둬야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김현우 교수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딥러닝 같은 거 그냥 딥러닝만 알고 구조만 알아도 충분히 뭐 배우는데 문제 없고 심지어 논문도 쓸 수 있는데, 머신러닝을 왜 알아두면 좋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딥러닝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최적화 이론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모델들의 이해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수학적인 근거를 낼 수 있다. 그런 게 가장 크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딥러닝 학습할 때 어떤 로스 함수를 준 다음에 그 로스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로스가 어떤 수식으로 쓰였고 왜 이러한 작동을 하는지를 알면은 뭐 연구로서 새로운 로스를 제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외에도 최적화를 어떻게 한다던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머신러닝이 중요하고요. 근데 하지만 또 몰라도 되냐, 진짜 모르고 싶다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웹 개발을 하더라도 웹 AP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배우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잘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앱스트랙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파이토치를 아마 쓰시면은 파이토치에서 딥러닝, 머신러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전혀 몰라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난 진짜 모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도 앱스트랙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몰라도 된다. 하지만 어떤 이러한 딥러닝 자체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논문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던가 하면은 이러한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내용들은 머신러닝이 처음 나왔고 딥러닝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왜 딥러닝이 도입되었는지라는 어떤 큰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보고 왜 딥러닝이라는 게 필요한지로 이어지는 어떤 흐름을 크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머신러닝 일단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걸 하기 전에 좀 용어에 대한 그 핵심적인 요소나 용어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모델의 전반적인 학습 과정인데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을 좋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여기 박스 쳐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들인데 모델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좋다, 모델이 좋다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사실 뒤에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데이터에 대해 보면은 근데 많은 데이터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라 하는 이미지 분야도 있고 또 자연어 처리해서 다루게 되는 텍스트도 있고 그리고 또 아마 마이너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 그래프라는 데이터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음성이나 어떤 사운드 같은 이런 다양한 또 이외에도 태블러 그 표 형태의 데이터라던가 그러한 이러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표현을 다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우리가 다 매트릭스 형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그럴 때 NCHW 그러니까 4차원 매트릭스 형태로 이미지가 표현이 될 거고 그 옆에 NHWC는 그냥 이 이미지를 어떤 차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라는 것들은 다 이런 벡터나 매트릭스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토큰 단위로 쪼갠 다음에 토큰이라는 게 이런 띄어쓰기나 어떤 문장 부호 이런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벡터 인코딩을 먹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라는 게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는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데이터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딥러닝 보통 배우면은 다 뭘 배우나요? 보통 다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 뭐 트랜스포머가 어떻고 RNN이 어떻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연구에서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하면은 이미지넷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먼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또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다음 학기부터 시니어가 되시면 아이쿠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국은 다 어떤 데이터가 없어도 뭔가 굉장히 하기 힘들고 또 데이터를 먼저 찾아야 되고 이러한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논문 제가 가져온 거는 왼쪽은 라마라는 그 LLM 모델인데 이 라마라는 모델이 GPT-3랑 성능을 비교했을 때 거의 80%인가 가까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GPT-3가 자랑했던 175빌리언에 달하는 파라미터 수의 굉장히 작은 75빌리언이요. 그 정도 되는 파라미터 수만 가지고 굉장히 견줄만한 성능을 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스케일링 로우라는 논문이 있는데 어떤 모델의 성능을 어떤 모델의 성능을 예측할 때 파라미터 수랑 데이터랑 컴퓨테이션 버진 뭐 이런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모델의 성능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다들 근데 이 논문이 처음 나왔을 때는 GPT가 잘 되는 이유를 설명해봤을 때 파라미터가 커서 그랬구나 라고 처음 다들 이해했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은 파라미터의 수만큼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게 어떤 학습을 더 잘하게 되고 어떤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그래서 딥러닝 아마 수업을 지금 D2D를 해도 계속 어떤 모델이 있고 어떤 아키텍처가 있고 이러한 얘기밖에 안 하게 될 텐데 결국은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현대 트렌드나 많은 연구에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요소는 모델입니다.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주로 만들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랑 레이블 같은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인류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발전된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뭐일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에도 벌써 20개나 있네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사실은 가장
발전된 어떤 지능의 형태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고파스에서 보다가 재밌어서 가져왔던 얘기였는데, 우주선에서 왜 인간을 태우는가라는 뭐 비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간이 가장 비선형 처리가 가능한 가장 값싼 컴퓨터였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도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게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뇌라는 거는 굉장히 범용적인 모델이잖아요. 뭐 말도 하고 시각적으로도 인식을 하고 뭐 어떤 일들도 다 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 사실은 현대 딥러닝이 만들어내는 모델들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러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일을 한다 정도로만 크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뭔가 이해가 안 된다던가 하시는 거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러한 얘기가 좀 많이 쉽죠. 사실 그냥 교양 같은 느낌이죠. 근데 뒤에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모델에 아까 전에 중요한 키 컴포넌트가 3가지 있다 했는데, 모델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굿이라는 게 뭘까, 좋은 모델이라는 게 뭘까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모델이라는 게 뭘까? 근데 우리가 이거 보통 좋은 모델을 얘기하면은 보통 로스 펑션을 얘기합니다. 로스 펑션은 모델이 예측하는 값과 실제 우리가 원했던 데이터의 값이 최대한 비슷해지는 거를 좋은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차이, 실제의 디스트리뷰션과 모델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즉 이러한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모델을 정의할 때 좋은 모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인데 또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브젝티브 펑션,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 약간 근데 좀 어딘가 비슷하지만 다들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라서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넓은 범위예요. 그냥 학습을 통해 최적화시키고 싶은 목표, 이게 로스를 작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뭔가 갭을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한다던가 그럴 때 꼭 이런 어쨌든 굉장히 큰 분야의 어떤 최적화하고자 하는 목표 그 자체를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그리고 코스트 펑션은 모든 먼저 로스 펑션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 인풋의 값과 예측값과 진짜 실제 그 레이블에 딸려있던 값 사이의 차이를 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좁은 범위인데, 코스트는 그런 모든 인풋 값에 대한 로스들의 평균 합을 그 코스트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들은 로스 펑션이고 그 것들의 합을 코스트 펑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오브젝티브는 뭐 코스트든 뭐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최적화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면은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로스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근데 요소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로스 펑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E, MAE, RMSE 이런 거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SE는 수식을 가져올까 말까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막 줄줄이 수식 얘기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좀 찾아가 보시는 게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큰 흐름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MSE는 근데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따라서 다양한 로스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MSE 또는 MA 같은 로스들이 있을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나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이러한 로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크로스 엔트로피가 뭐지? 약간 이렇게 소프트 X가 뭐지?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보이론과 추론학습이라는 그 컴퓨터 학과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는데, 간단히만 말하자면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어떤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거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맥스는 그냥 여러 가지들을 합을 할 때 굉장히 뭔가 하드하게 0.0001 이렇게 튀는 게 아니라 0.3, 0.7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식으로
합을 하기 위한 도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쨌든 태스크에 맞게 다양한 로스를 설정해줘가지고 원하는 태스크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 가지 모델을 만드는데 그 키 컴포넌트 세 가지를 말했는데 다시 보자면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모델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더 좋게 만든다. 이게 우리가 가장 하고자 하는 모델의 큰 학습 흐름인데, 그러면 이제 이 업데이트라는 거는 또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또 컴퓨터학과 수업은 볼록 최적화 입문의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일 텐데요. 근데 먼저 이 볼록하다라는 거의 정의는 다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뭐 셋이 있을 때 뭐 가운데에 뭐 포함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둥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함수들을 다 볼록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볼록 함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이러한 수치적인 방법으로 최적화하기 굉장히 쉽다, 그리고 좋은 방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방법으로 주로 쓰이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방법들 이전에 먼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컨벡스 함수 일대를 가정했을 때 굉장히 좋은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미 뭐 산업경영이나 다른 수학 분야에서 잘 연구되어 왔던, 근데 사실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함수가 그 VGG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플롯한 겁니다. 어때요? 약간 전혀 볼록해 보이지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볼록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컨벡스한 함수랑 넌 컨벡스한 함수를 비교했는데, 넌 컨벡스한 볼록하지 않은 함수들을 최적화할 때 가장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을 문제가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다, 또는 이런 새들 포인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0이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멈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야, 근데 왜 거짓말함?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그 컨벡스하다고 가정하고 했는데 왜 이러한 넌 컨벡스한 함수한테도 막 우리가 맘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굉장히 다양한 계보도 있고, 또 이거는 굉장히 일부고 현대에서 아담 말고도 좀 더 발전된 옵티마이제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 먼저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뭔가라고 간단히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한 포인트가 있을 때 그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그 기울기 방향으로 함수를 조금씩 빼가서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턴 메소드 같은 방식인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이 컨벡스 함수,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의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로스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인풋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인데, 그러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울기를 계속 빼주는 형태를 학습을 한다라고, 이게 전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방법인데, 근데 여러 가지 발전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근본이고 좀 가장 베이직한 처음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라 하면은 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아마 사용하실 텐데, 그 스토캐스틱이라는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이게 매번 갈 때마다 이 그레디언트를 다 업데이트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조금만 보고 그리고 빨리 판단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산을 이렇게 보통 많이 드는 비유가, 산을 걸어 내려올 때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서 발을 딱 디딘 다음에 이 발이 어디로 내려가는지를 대고 그 다음 한 발을 걷는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런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가 되면은 그러한 어떤 내려가는 거를 성큼성큼 내려간다. 그러니까 한 발 딛고 바로 다음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하면은 쭉 내려간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러한 방식으로 최적화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지금까지 좀 설명이 빨랐나요? 아니면은 잘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네. 근데 이러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복잡한 함수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드는 게 이런 새들 포인트거든요. 딱 내가 발을 디뎠는데 결과 평지였어. 그러면은 아 여기 내가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래서 가장 크게 추가되었던 아이디어는 모멘텀인데 관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어떤 딱 평평한 지형에 맞췄어요. 그래도 내가 가는 방향에 힘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 번 더 내려가 보고 이러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관성을 추구하는 방식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초반에 이렇게 높을 때는 굉장히 좀 빨리 내려가도 되는데 후반에 왔을 때 평평해지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천천히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텝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식인 에이다, 뭐 그레이드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잘 혼합한 아담 이러한 방법론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근데 제가 넌 컨벡스 함수일 때 어떤 이런 세질 포인트도 있고 로컬 미니멈이 또 있다, 뭐 이러한 좀 그래서 컨벡스 함수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또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로컬 미니멈이 되려면은 사실 고차원 함수가 되면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차원의 함수여가지고 굉장히 어떤 한 가지 디멘션에서만 그런 로컬 미니멈이 되는 상태라서 로컬 미니멈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함수가 점점 고차원이 되면 될수록 이런 로컬 미니멈이 없을 수도 있다. 거기가 글로벌 미니멈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모든 디멘션에서 다 로컬 미니멈이어야지만 로컬 미니멈이 될 수 있는 건데, 또 고차원 함수가 되면은 그런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런 좋은 방법론도 있고 수학적으로도 컨벡스 하지 않은 함수에서 이러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거는 괜찮다고 이미 어느 정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큰 흐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로스랑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있는데 약간 수학적인 내용도 많고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도 빠듯할 것 같아서 여기 사이트 좋은 리딩 매티리얼들 남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머신러닝이 뭐고 머신러닝에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얘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좋은 모델이란 게 뭘까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신러닝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근데 제가 처음에 막 머신러닝, 딥러닝 공부할 때 친구가 많이 물어봤었는데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때 친구가 물어보기를 그러면 머신러닝과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그 자체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연 씨?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아무거나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사실 여기 사실 답이 써 있는 건데,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데이터에서 최적화된 포인트를 찾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주어진 데이터들 중에서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우리가 보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해서 잘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유모차를 가져왔는데 그 가장 뭐 침대에서 편하게 자는 자세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남겨놓으니까 사람 형태를 대서 굉장히 잘 베고 자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침대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도 나는 수학을 되게 잘한다. 그래서 6 더하기 10이 뭐냐 했을 때 0이야 대답을 했는데, 아니 0이 아니야. 그래서 답은 16이야. 이제 알겠다 해서 그래서 10 더하기 20이 뭐냐 물어봤을 때 다시 16으로 대답했다. 근데 이게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모델이 가장 크게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보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해서 잘 일반화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모델이 가장 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런 오버피팅, 언더피팅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텐데, 보시면은 예를 들면 밑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간단히 말하자면 이 X랑 동그라미를 저희가 구분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선을 제대로 그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몇 개는 삐져나오고 굉장히 분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선이
분류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어떠한 관점에서는 이걸 정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X랑 모든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분류해낸 상태잖아요. 근데 근데 이거는 어떤 최적화 기법에서 그냥 최적화만 잘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이상적인 형태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있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선을 그었을 때 동그라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영역에 X가 삐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니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어떤 잘못된 데이터들이 잘못된 분류를 하는데 이게 더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 데이터가 어떤 정말로 뭔가 신이 만들어준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 함수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항상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노이즈 같은 걸 항상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X가 넘어가는 것조차 이러한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한 노이즈를 전부 다 포함하고 이해하려고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전혀 잘 작동하지 않는 모델이 되어버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쪽에 있는 그림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 초록색 선이 진짜 이 데이터들이 만들어진 선입니다. 근데 맨 왼쪽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당연히 약간 애매하죠. 약간 정말로 이 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으로 초록색 선이 만들어진 걸 예측하고 싶어요. 근데 빨간색 선을 그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예측을 못한 것 같고, 또 근데 맨 오른쪽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데이터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정말로 잘 표현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운데 굉장히 좋은 지점을 찾는 걸 머신러닝이 항상 목표로 삼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머신러닝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지도 않았던 데이터에 이거 노이즈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어떤 모델이 일을 잘하게 만들어낸다. 근데 기존의 방식들은 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 예를 들어 뭐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통계적인 추론, 어떤 통계적인 모델을 따라서 뭐 이게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은 포화성 분포를 따라서 만들어졌다든지, 이러한 확률적인 가설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파라미터를 맞추는 방식으로 시도를 많이 해왔는데, 그러한 방식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러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노이즈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서 먼저 이 로스라는 거를 그러면은 잘라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정보이론과 추론학습 수업에서 가져왔던 슬라이드고요. 근데 로스 중에 가장 많이 쓰였던 MSE 로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진짜 우리가 추론에 만들어놨던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 사이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MSE입니다. 그냥 간단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밑에처럼 수식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수식적인 분배를 하면은 이러한 두 개의 형태로 쪼개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크게 바이어스랑 베리어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래서 바이어스라고 하면은 우리의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우리의 추정값의 평균이랑 실제 데이터의 차의 제곱이고, 그리고 베리언스는 우리가 예측한 값과 우리 예측한 평균의 분산이다. 그러니까 평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은 MSE를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바이어스라고 하면은 실제 데이터랑 우리가 예측해낸 데이터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리언스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잘 모여져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뭐 우리 반 성적의 평균은 90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90이라고 예측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분산이 굉장히 넓다. 막 그러면은 90일 수도 있는데 뭐 0점일 수도 있고 100점일 수도 있어. 이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계적 예측을 낼 때 베리언스가 작을수록 좋고, 그리고 바이어스도 우리가 실제 원하던 데이터랑 우리의 데이터의 차이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좀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근데 크게 말하자면은 이러한 MSE 로스를 두 가지 형태로 쪼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이런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결국은 둘 다 줄이는 게 우리에겐 정말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랑 우리의 예측값이 차이가 작아질수록 좋은 거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런 차이가 흩어지지 않고 굉장히 모아져 있으면 좋은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둘 다 우리가 작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까보면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베리언스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바이어스는 커질 수밖에 없고 거꾸로 바이어스가 작아지면 베리언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이 지금 트레이닝 에러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 어떤 트레이닝하는 에러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인 테스트할 때 형태는 그렇지 않게 작동한다. 왜냐하면은 바이어스랑 베리언스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란색 선은 베리언스인데 그러니까 모델 관점에 설명하자면은 이거는 지금 파라미터의 개수가 9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X 더하기 B 이런 1차식이고 이거는 3차식 그리고 이거는 9차식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항이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모델이 많다는 거는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많다는 거는 굉장히 베리언스가 커진다. 그러니까 모델의 데이터를 잘 표현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베리언스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많아져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바이어스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실제 값과 우리의 추정값의 차이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근데 모델이 너무 안 복잡하면은 베리언스는 굉장히 낮지만 바이어스는 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되는 목표는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 사이에서 딱 이렇게 스윗 스팟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우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모델 중간을 잘 찾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못 내려오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측정할 때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에러들이 있거든요. 뭐 측정 자체 에러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에러들이 있어가지고 이하로는 어떤 로스를 떨구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적당한 값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캄스 레이저라는 비유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라는 결론인데 근데 이게 뭔가 수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상 만들어진 경험인데 머신러닝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충분히 모델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한 형태의 좋은 영역을 찾아내는 게 어떤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들이 다 이런 어떤 스윗 스팟, 그러니까 적당한 이 가운데를 찾아내는 데가 연구의 가장 큰 흐름 방향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또는 웨이트 디케이 아니면은 얼리 스토핑 드롭아웃 이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서 다루려고 했는데 6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른 분이 다룰 거라고 들어가지고 왜 이러한 방법들이 쓰이냐 정도 이해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러한 것들은 지금 약간 머신러닝스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었는데 사실 근데 현대 연구에서 보면은 딥러닝스러운 연구 방법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게 어쩌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 해결책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데이터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학습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모델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근데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그만큼 이런 오버피팅 할 수 있는 지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학습이 잘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전의 방법들은 다 어떤 제한된 데이터 속에서 최적의 어떤 최적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면은 좀 더 딥러닝스럽고 좀 더 트렌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또 이런 게 아니라 의외로 그냥 더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나 라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딥러닝 얘기보다 아마 세미나나 나중에 모멘텀 이런 데 오시면은 좀 최신에 유행하는 논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LLM 같은 논문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지는 게 일단 데이터 양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4억 개의 토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근데 점점 그렇게 될수록 어떤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이게 주목하기보다는 파라미터가 몇 개가 되고 그래서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썼고 그러한 것들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더 딥러닝스러운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이러한 방법들이 좋지 않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이미 고전 방식이고 약간 약방의 감촉처럼 그냥 항상 모델 만드는데 성능이 안 나와? 하면은 한 번쯤 그냥 다 써볼 만한 테크닉들인 거고 자세한 방법, 트렌드하거나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좀 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뭔가 바이어스 트레이드 오프 사실 수학적인 내용인데 좀 그런 거 좀 많이 건너뛰고 간단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납득이 잘 안 된다던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너무 빨리 나오고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다들 너무 빨리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딴 얘기를 하면서라도 좀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해가 안 돼, 뭐가 좀 더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아니면 바이어스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그래서 이제는 머신러닝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다 이런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자면 클래시컬한 머신러닝의 방법론에 뭐가 있냐 하면은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에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 예측하기 하면은 고양이 사진이 있고 고양이 레이블이 있어가지고 둘이 항상 맞춰져 있는데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머신러닝 기준의 방법들이 많은 성공을 했는데 그런 성공들을 다 보면은 정말 잘하는 일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었어요. 항상 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시 있죠. 고양이, 강아지 구별하기,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초기의 성공이나 초기에 굉장히 잘했던 일들은 다 어떤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굉장히 잘해왔어요. 전통적으로도 원래 잘해왔어요. 왜냐하면은 막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너무 잘하고 있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꾸로 최근에 좀 더 어렵고 주목받고 있는 방법들은 이런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측정하는 클러스터링이라던가 이런 방법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이건 좀 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시들을 또 보시면은 다 어떤 이러한 데이터가 있고 레이블이 있다. 그러니까 라벨이 있다. 그러니까 다 슈퍼바이스드 세팅일 때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라벨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이런 레이블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한다라고 일단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얘기였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근데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도 있고 클러스터링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한데 일단은 슈퍼바이스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얘기라서 그 얘기를 먼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또 보시면은 크게 또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리그레션이 뭔가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일 몇 도가 될 것인가라고 예측을 했을 때 84도라고 어떤 특정한 숫자로 이거는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특정한 숫자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리그레션이라 하고 또 이게 추울까 더울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데이터들의 경계를 결정짓는 일을 하면은 리그레션은 어떤 특정한 실수값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그레션 같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온도나 이런 실수값을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내일 그게 추울지 더울지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일을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 태스크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리그레션은 이런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의 예측값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어떤 구분선을 잘 긋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표로 정리해봤는데, 그래서 인풋 밸류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컨티뉴어스 하냐 아니면 디스크리트 하냐, 이게 가장 두 가지 태스크의 차이이고, 그리고 리그레션은 그 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라인을 찾는 게 목표이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구별지을 수 있는 선을 긋는 게 목표로 합니다. 근데 뭐 어떤 태스크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뭐를 예측한다, 특정한 숫자를 예측한다, 이런 건 다 리그레션에 해당하고, 근데 뭔지 분류한다, 뭔지 진단한다, 이런 것들은 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퀴즈, 여기서 그러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운 일일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래시피케이션 더 어렵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양하게 제발. 제가 저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들어봤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못 들어봤죠 사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좋은 얘기, 맞는 얘기도 한데,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실 리그레션 테크닉을 좀 더 비트면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쓸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그죠, 어려운 일도 맞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의견? 재밌네요. 그래서 제발 좀 네, 힌트를 드리자면, 다들 백준 좀 풀어보셨나요? 알고리즘 코드 좀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한 번쯤은 풀어봤을 문제인 랩색 프로블럼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뭐 내가 이러한 8kg, 10kg, 15kg 공이 있는데 가방에는 20kg밖에 못 담는다. 그럴 때 가장 많은 공을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랩색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공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죠? 이 랩색 문제가 굉장히 쉽죠. 그냥 되는 대로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잘라 넣으면 끝이니까. 근데 거꾸로 그 공을 못 자른다라는 가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제가 든 예시는 아니고 김현우 교수님이 사실 했던 예시여서 가져왔는데, 리그레션이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냐면은 이런 컨티뉴어스한 문제는 그냥 수치적으로 최적화하면 끝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걸 분류하고 굉장히 디스크리트한 도메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적용시켜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리그레션이 좀 더 쉬운 문제이다. 약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이 못할 정도로 어렵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 좀 더 약간 비트한 테크닉이라던가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다던가, 그냥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또 이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 형태만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섞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태스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미지 컴퓨터 비전이라 하면은 가장 많이 얘기되는 4대장 태스크가 있는데, 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클래시피케이션, 뭐 로컬라이제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당연히 알다시피 무슨 말 써있죠. 그냥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해당하는데, 근데 이러한 태스크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보시면은, 일단 오브젝트 디텍션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있을 때 강아지나 고양이 위치를 찾아낸 다음에 그 고양이나 강아지가 뭔지 분류하고 그 위치를 측정하는 박스를 치는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박스를 치는 일들은 사실 리그레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좌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좌표 네 가지 값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스크리트하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좌표 가능한 도메인 중에서 네 가지 포인트를 찾아내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이런 박스를 치는 일은 리그레션 문제이고, 근데 그 박스 속에 있는 애들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별하는 일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랑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섞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태스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슈퍼바이스드 러닝 다양한 태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떠한 게 태깅한다던가 아니면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리커멘더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시퀀스 러닝,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다 슈퍼바이스드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죠. 근데 저희가 앞으로 제가 CNN 수업도 하게 될 텐데 CNN 얘기를 하면서 모델을 구현해 볼 텐데 맨 처음 시도하는 일들은 근데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시도해 볼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비전에서 근데 제일 먼저 성공했던 분야가 뭐냐 하면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분야가 맨 처음 붐을 일으켰던 분야인데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어떻게 그게 성공 가능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성공은 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기존 통계학 공부론들이 가장 잘해왔고 그리고 잘해왔던 일들이 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명확한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추정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렵게 해서 훨씬 더 쉬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소개시켜드릴 태스크는 어떤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태스크인데 자세히는 안 다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에 뚜렷한 레이블이 없다 했을 때 그런 레이블 없이 데이터를 잘 분류하던가 아니면은 모아져 있는 형태를 잘 측정한다던가 이러한 일들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 하는데 K개의 분류로 쪼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을 뽑아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최근에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은 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면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레이블 그것도 좋은 레벨이 달려있는 데이터는 정말 적거든요. 왜냐면은 이미지 고양이 이미지야 손쉽게 뽑아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게 고양이가 어디에 있다 이러한 박스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얻기 어려운 형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 또 게다가 우리가 인간의 뇌를 생각해 봤을 때도 학습을 할 때 항상 어떤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뭐 말할 때마다 정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능력도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데이터 속에 일부만 레이블이 있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나가는 방법론 이런 건 다양한 논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최신 딥러닝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인트로 느낌이었어. 머신러닝이 그냥 커다란 흐름이랑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태스크가 있는가 정도만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해보는 예시가 리니어 리그레션이잖아요. 통계학 수업이나 한 번쯤 뭐 선형대 수업 들어보셨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러한 어떤 직선 그러니까 1차원 선에 의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을 긋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들이 있죠. 뭐 프레딕션을 했을 때 이미 노멀 폼 이런 것들도 있고 로스 펑션을 스퀘어드 에러를 줘가지고 로스를 학습시킨다던가 이러한 방식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어떤 리그레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지금까지 머신러닝이었는데 좀 지루하셨나요? 이제부터 근데 딥러닝 드디어 이제 신경망 얘기를 슬슬 시작할 거라서 혹시 지금까지 일단 그러면 다 잘 따라오셨다고 믿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머신러닝, 딥러닝 뭐 발전사들 한 번쯤은 역사를 들어봤을 텐데 좀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약간 전래동화처럼 딥러닝계의 좀 전설처럼 전해오는 얘기인데 그 인공지능 학계가 겨울이 왔었죠. 그 2차 겨울인가 왔을 때 굉장히 연구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특히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막 진짜 잘 쓴 논문이어도 인공신경망 한 단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막 논문 빠꾸 먹고 막 리젝 먹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70년대 거의 아마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연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근데 또
연결주의랑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를 근데 어쨌든 그 연결주의라는 학파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인간의 뇌에 대한 비유를 좀 많이 들게 되는데 인간의 뇌는 다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뉴런이라는 게 개개 하나하나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냥 전기 자극이 왔을 때 그 전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음으로 보내주는 일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능이나 지성은 다 그런 굉장히 간단한 구조가 여러 가지 연결된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보자 라는 게 연결주의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반이 이런 퍼셉트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어떤 연산을 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고 이런 그래프 형태 또는 뉴런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를 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었습니다.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한 1층의 fully connected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다양한 이런 인풋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인풋들을 이런 식으로 한 층에서 모두 받아서 어떤 웨이트 같은 그러니까 어떤 값들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결과를 뽑아낸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층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노드들 사이의 연결이 모두 다 있는 그런 네트워크 형태를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연구를 해오던 사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인공신경망 연구를 그 굉장히 겨울이었는데 불구하고 꿋꿋하게 연구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러한 단층 레이어가 충분할까라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시간이 돼가지고 앞으로 진도는 좀 더 할 텐데 잠깐 쉬는 시간 좀만 가졌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정도 그냥 7시, 5시 1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규 주석이랑 감사합니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배련수가 커진다고 하시잖아요. 뒤쪽에. 이 예시로 본다면 실제로 바이어스는 작아지지만 이게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런 데 나오면 되게 배려가 생기니까 그래서 배련수가 크다는 거가. 근데 좀 설명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보면은 데이터 모델이 복잡해지면 트레이닝 에러는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근데 주어진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잘 설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바이어스도 작고 베리언스도 작은 상태잖아요. 근데 모델인데 좀 일반화된 상태를 봤을 때는 모델이 테스트 에러가 오히려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떤 베리언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심하게 얘기하면 오버피팅 돼가지고 오버피팅 앞으로 돼가지고. 들어올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일반화가 설명하지 잘 못해서 그렇게 그렇죠.
좋냐? 정치가 물고기가 정우가 맞지 맞지 잘 맞지. 근데 야 갑자기 오상도 오는데 갑자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있는 연구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근데 제가 다양한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를 말고도 왜 이런 똑같은 그래프랑 사운드 데이터를 가져왔냐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이쿠 내에서도 큰 마이너 학파들이 있는데 사파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근데 속해 있는 사운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2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 말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게 그래프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있는 연구실이 김현우 교수님이 하시는 MLB 연구실인데 같이 그래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그래프 스터디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왜 그래프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프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데 가장 순수하게 그냥 그래프 자체를 다루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또 흥미있는 연구들은 KG NLP라는 연구가 제가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연구인데 예를 들면은 GPT나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을 학습을 시킬 때 가장 많이 드는 문제가 할루시네이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지식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한다. 근데 그러한 지식들을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말하게 할까라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프라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근데 MLB가 사실 그것만 하는 연구실은 아니고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AGI 스터디라고 해서 AGI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이 AGI지 하고 있는 연구들은 좀 LLM 그 거대 언어 모델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비전 태스크들을 섞어가지고 하는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3D나 디퓨전 하는 데도 있는데 3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일반적으로는 다 2D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에 존재하는 데이터인데 그러지 않고 3D 상에 존재하게 만든 너프라던가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연구도 하고 아니면은 디퓨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냥 한 얘기고 근데 어쨌든 최신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 MLB 연구실 말고도 많이 계신 연구실이 김승련 교수님이 하시는 CV 랩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CV 랩 같은 경우에는 보통 3D 비전이나 아니면은 디퓨전 같은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근데 시니어 분들, 일기 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왠지 이 사람 좀 그러니까 3D 비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어쩐지 CV 랩이구나 약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래프쟁이들이 있거든요. 몇 명 숨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면 MLB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 안 할 텐데 근데 아마 뭐 D2D의 수업에 몇 번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몇 분. 그래서 그래프쟁이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 앞에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또 머신 딥러닝 많이 배우시면은 사실 다들 CV 아니면 NLP 정도만 많이 알고 계시고 뭐 조금씩 마이너 막 추천 시스템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좀 보였고 아니면은 좀 특이한 분야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비전이랑 근데 맨날 딥러닝 수업 들으면은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이미지 NLP만 나오지 다른 연구 분야가 굉장히 안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연구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홍보하는 제가 절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연구를 아마 하고 싶으시면은 10년 뒤를 보셔야 되는데 10년 아직 이게 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붐 올 테니까 꼭 연구를 같이 관심 있으시면 스터디에 오시면 또 MLB에서 스터디 열어주셔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다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런 식으로 퍼셉트론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비주류 연구였다. 왜냐하면은 이런 인공신경망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XOR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노란색 섬이 있고 파란색 점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잘 분류할 수 있을까요? 선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마음속에라도 그어지시나요? 하나의 선을 그어가지고 얘를 두 개를 쪼개야 돼요. 하나 분류를 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근데 계속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선을 그어봐도 절대로 이거를 잘 분류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식명학 연구가 막히기 시작한 게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단층 우리가 이러한 XOR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문제인데 이러한 것조차도 그 인공식명이나 리니어 리그레션 자체로는 풀 수가 없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레이어를 쌓는 거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레이어를 쌓는 게 어떤 것일까 얘기를 해보면은 이러한 다양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위쪽은 낸드 게이트를 하고 밑에는 OR 게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선이 두 개가 있는 형태인 거죠. 두 가지 이러한 연산을 합하면은 이러한 XOR 해서 선 두 개를 긋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쌓는 게 결국은 우리가 멀티 레이어 퍼셉트런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를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이어가 하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결정질 수 있는 평면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밖에 그릴 수 없죠. 그러니까 전체 평면을 절반으로 쪼개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이어가 두 개가 쌓아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선을 긋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레이어가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세 가지 레이어가 쌓였을 때는 선 세 개를 그었을 때랑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깊어지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휴지가 종이나 이런 휴지 같은 거에 우리가 선을 긋고 이거를 분류하는 직선을 긋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평면에다 그었을 때는 당연히 안 그어져요. 그렇게 돼서 약간 패러다임을 전환을 한 게 이런 종이를 접는 이가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접고 조작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층을 쌓고 다양한 일을 하는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아마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레이어를 쌓는 연산이 다양한 연산을 조합하는 일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XOR 이러한 원하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레이어를 3개 쌓으면은 좀 더 얘네들을 잘 이렇게 잘라냈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 이런 데이터가 엄청 복잡한 공간에 있어도 우리가 이런 선을 충분히 잘 그을 수만 있다면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잖아요, 이론상.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알아냈어요. 우리는 이제 MLP 멀티 레이어 퍼셉트런에서 레이어를 쌓는 것이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층을 쌓는 게 또 층을 쌓는다는 게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층을 쌓는다라는 거는 합성함수를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전 레이어에서 gx라는 함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fx라는 일을 해가지고 fx 합성함수 해가지고 gx의 결과를 fx로 한 번 더 태운다. 그러니까 합성함수로서 층을 더 연산을 쌓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흔히 층을 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층을 쌓는 거가 단순하게 쌓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선형성에 대한 정의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동차성, 가산성 어려운 말로 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뭐 선형함수 그냥 1차 함수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스칼라 상수를 어떤 수를 곱했을 때 걔를 빼서 곱하는 거랑 똑같고, 그 밑에서 더한 값은 함수끼리 더한 값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선형함수들을 합성함수, 그러니까 만들어도 결국은 합성함수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x 더하기 b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bx 더하기 d라는 함수를 이렇게 합하게 되더라도 cx 더하기 d라는 함수를 합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ca 모시기 해서 결국은 1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리니어하게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적인 함수를 쉽게 쌓는 것만으로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리니어리티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은 그냥 단순하게 층을 쌓는 일이, 그냥 합성함수를 만드는 일이 뭔가 비선형적인 일을 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러한 중간중간에 리니어 레이어 사이에 넌 리니어 함수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은 넌 리니어 함수들이 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면 넌 리니어 함수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얘기를 해보자면, 맨 처음 등장했던 거는 시그모이드 함수였습니다. 시그모이드를 하면은 익스포넨셜을 더해가지고 1 더하기 익스포넨셜 해가지고 만든 함수인데, 맨 처음 왜 이런 걸 했냐 하면은 또 장점들이 있는데, 미분했을 때 미분이 굉장히 쉽다라던가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맨 처음 비선형 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비선형성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수 승 같은 것들을 다 비선형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1차 함수 그 꼴이 아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네, 또 이거 말고도 네, 탄젠트 h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근데 왜냐하면 시그모이드의 가장 큰 단점이 0 센트릭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중간 0이 딱 왔을 때 0에서 딱 맞고 정확히 0,0에서 대칭성을 갖는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탄젠트 h라는 함수도 많이 쓰였습니다. 주로 R에는 아마 가시면은 그쪽쯤에서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넌 리니어리티 함수들이 있고, 근데 또 중요한 함수가 등장하는데 근데 이러한 함수들은 다 좋은데 단점들이 있었어요. 또 왜냐면은 이 익스포넨셜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는 되게 아름답고 좋은 함수가 맞는데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다 부동소수점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굉장히 어렵다, 느리고 그런 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미분이 쉽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쉽진 않은데 또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렐루라는 함수가 이제 도입됐는데 Recollected Linear Initiating 아마 그런 함수일 텐데, 간단히 말하자면 여기 0,0에서 여기는 잘리고 여기는 평평해지는 이런 함수도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다양한 non-linearity activation 펑션들을 예시를 들었는데 가장 잡으셔야 될 포인트는 어떤 이러한 리니어 함수를 단순하게 쌓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어떤 중간중간에 non-linear 함수를 쌓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히든 레이어 노드에서 액티베이션 펑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선형 함수를 써가지고 어떤 변환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더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넌 리니어 함수들도 사실 렐루가 굉장히 대세였고 많이 쓰였는데 지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LLM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그레디언트가 죽는다라는 이유도 있어도 갤루라던가 아니면 리클리 렐루 막 이런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직접 논문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얘기들인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러한 비선형성이 끼워져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한 층을 거쳐서 이 숨겨진 이 층에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함수들을 작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레이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에 껴있는 레이어를 저희가 이제부터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히든 레이어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는 게 있는데 수학적인 증명은 어려워서 건너뛰고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미의 개수의 퍼셉트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동글동글한 뉴런들을 퍼셉트론이라 했는데 이러한 퍼셉트론들이 있을 때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 아까 전에 말했던 것들을 중간중간에 끼워놓은 애들이 있고, 걔네가 무려 한 층의 히든 레이어만 있으면은 이 한 층만 있으면은 어떠한 연속 함수든지 분산해낼 수 있다라는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근데 비슷한 예시를 들자면은 적분 같은 거를 적분을 할 때 뭔가 굉장히 매끄러운 함수들인데 그런 것들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다 국소적으로 사각형을 계산해서 그걸 다 더한다라고 보통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약간 맥락인데 어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단층 레이어만 있는 뉴럴 네트워크만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연속 함수를 다 근사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속 함수, 어떤 연속 함수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얘기인 게 인간의 뇌 자체도 어떠한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능이라고 말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함수로서 근사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야? 근데 그것도 어떤 레이어가 깊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한 층인데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 짱인데? 하면서 MLP만 있으면 세상 모든 일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아니죠. 그냥 이론상 가능하다, 수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수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안 될까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얘기를 해보자면 베니시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던가 아니면은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다던가 라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어떤 연속 함수에 해당하는 모든 이런
어떤 연속 함수든지 그에 이렇게 대응하는 MLP가 하나씩 있겠죠. 근데 그 MLP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 뭔가 넌 컨벡스한 함수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따라가지고 억지로 최적화하는 방법, 수치적인 방법만 알고 있지 뭔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딱딱 계산이 된다던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 값을 달아낼 수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방법론들이 머신러닝 방법론들이 다 수치적으로 근사하는 방법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물론 방법을 정말 잘한다고 그리고 미분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그냥 존재만 한다 정도이지 그게 실용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MLP 짱인 거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방법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뇌를 굉장히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요. 뉴런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생명과학 한 번쯤은 다 들었으면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인공신경망이 이러한 뉴런의 모습을 뉴런에 많이 비유를 하냐 얘기를 하자면은 왜냐면은 뉴런도 놀랍게도 비선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생명과학 들어보셨으면은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활동 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 이하에서는 반응이 없다가 특정한 자극이 왔을 때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띈다. 결국은 뉴런에게도 이러한 비선형성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러한 밈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인간은 비선형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라는 게 결국은 비선형적인 것들의 마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또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선형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일로 근사해서 풀고 선형적인 일로 이해하고자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현실 세계의 문제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양이 강아지 구분하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이 모델 하나하나를 어떤 선형적인 관계를 잘 수립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특정 픽셀이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까? 당연히 너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떤 복잡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분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선형적인 함수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던 통계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선형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얘기만 해왔던 건데 딥러닝의 매력이라는 게 또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으로는 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딥러닝은 사실 레이어를 깊게 쌓고 어떤 비선형적인 함수를 조금 더 많이 쌓으니까 잘 하지 못했던 일들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딥러닝의 가장 핵심적인 기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물학적인 비유를 좋아하고 많이 쓰기도 했는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완전히 그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많이 드는 예시가 보통 비행기를 새 나는 걸 보고 따와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비행기 날개가 펄럭거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뇌의 작동 비밀을 많이 가져와서 그 딥러닝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게 꼭 동일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방식이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티베이션 펑션, 뭐 렐루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근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데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였던 넌 리니어리티만 꺼내서 썼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을 수립하고 그 사이사이에 비선형성이 껴있다 정도가 딥러닝의 핵심적인 원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논의가 되는 게 있는데 렐루, 시그모이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게 인간의 뇌랑 가장 가까운 방법인가 그럼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정확히 저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렐루가 더 인간의 뇌에 가깝지 않나 아니면은 리틀 렐루라고 여기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아주 작은 범위로 작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툭 튀는 부분이 있는 이런 비연속적인 함수가 좀 더 인간의 뇌랑 가깝지 않나? 약간 이런 연구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렐루가 시그모이드보다 좋은 함수냐? 좋은 건 맞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컴퓨터에서 계산하기 쉽게 만든 함수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한 어떤 시도로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근데 또 머신러닝 이제 MLP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MLP를 어떻게 학습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요. 왜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 백프로파게이션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근데 전반적인 큰 딥러닝을 이해하는 흐름에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뺐는데, 아마 6강에서 다른 분이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은 그 기울기를 이전 레이어로 전달해주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프로파게이션이라 하는데, 근데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체인 룰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 미분 그 분모 밑에 있던 얘들을 미분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수학적으로 간단한 얘기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프처럼 풀어 쓰는 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됐다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또 추천하는 책은 이 밑바닥부터, 제가 책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좋게 봐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어서 추천드리는 건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드릴 수는 없고 그냥 혹시 관심 있으시면 돌려보시던가 맘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근데 또 이걸 알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토치에서 오토그레이드라는 걸 지원합니다. 근데 이 파이토치라는 거의 매직인데, 또 전혀 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흐르는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게, 그냥 토치랑 오토그레이드 한 번만 적어주면은 자동으로 그레디언트가 흐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앱스트랙션의 매직이라서 이것도 어쨌든 근데 토치 과제가 좀 나올 텐데, 어쨌든 이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어쨌든 모델을 학습시켜 볼 수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근데 몰라도 된다 이건 아니고, 그냥 근데 수학적으로 그냥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한 번쯤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과제가 나갈 텐데요. 그래서 네, 이번엔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깊으면 깊을수록 좋을까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또 울퉁불퉁한 랜드스케이프를 가진 로스 펑션 학습시킬 때 로컬 미니멈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울퉁불퉁한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함수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이 수학적으로 넌 컨벡스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학습이 잘 되는가, 그 방법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 싶으면은 여기 이 그림이나 관련된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깊으면 깊을수록 좋을까, 이 얘기는 제가 언급 안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딥러닝이잖아요. 레이어가 많아서 딥러닝인데, 그러면은 깊은 레이어가 항상 좋은 일일까? 그렇지 않다면 왜 안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생각한 디스커션 과제는 이렇게 두 가지였고, 듀데이는 다음 수업 시작 전까지인데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충분할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디스커션 그룹 저희가 지정해 준 분들이 계실 텐데, 리더분이 아마 방 같은 거 파시고 거기서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약간 근데 디스커션 과제가 좀 친해지기 바래 겸 하는 거라서 그냥 약간 편하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이크 노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까먹으셨던 거 하면 얘기하시면, 이 아이크 노션 들어가셔서 딥러닝 1회차 들어가서 디스커션 과제 적는란에 이런 데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토론은 그 단체로 하시되 적어주시는 거는 자기 따로따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디스커션 과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없죠?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레포트 쓰시는 것처럼. 근데 뭐 길게 쓰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하시라고 적는 거기도 한데, 저희가 사실 이 활동을 아이쿠에서 약간 세미나 같은 거 끝난 다음에 리뷰를 적는 일을 항상 해왔었는데, 약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길지 않게 짧게 써가지고 비슷하게 안 쓴 사람도 안 쓴 사람들도 있고 박사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히 리뷰할 겸 생각하는 겸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안 가지시고 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거의 끝나가는데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딥러닝이라는 게 근데 또 그냥 왜 발전했을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어디 하늘 위에 떠 있다가 뚝 내려주는 기술은 당연히 아닌데 발전된 이유가 근데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근데 의외로 뭔가 머신이 우리가 잘 발전했다 그것도 가장 크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는 GPU랑 컴퓨터 파워의 증가가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이 연도별로 보시면은 몇 년도에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정도를 얘기했는데 뭐 많이 들은 예시가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이 90년대 슈퍼컴퓨터보다 강력하다 이런 예시를 많이 듣잖아요. 어쨌든 딥러닝이라는 게 상상 속으로는 존재했는데 컴퓨테이션이 강해지면서 현실 속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A100 GPU라는 게 아마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좀 비싼 GPU인데 대충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얼마요? 300업입니다. 찍어보세요. 맞죠? 얼마 정도일 것 같으신가요? 500업입니다.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업입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정답을 아시면은 패스하시고 1억 다운입니다. 넘어왔어요. 대충 이거 근데 소매가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출고가는 아마 2천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GPU 얘기를 왜 했냐면 연구를 가끔 보다 보면은 와 진짜 훌륭한 논문이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지? 이런 거 봤는데 그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면은 저희는 구글이어가지고 A100 1024대로 6개월 동안 학습시켰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상상해 보면은 대충 100억? 그러니까 몇십억 단위로 적어도 몇십억 단위로 들구나. 약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또 이건 엔비디아 주가인데 엔비디아가 제가 주주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또 주식 제가 또 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독점 기업이잖아요. 사실 GPU계. 그래서 근데 또 파이토치 같은 걸 써보시면은 쿠다 같은 걸 많이 쓸 텐데 그게 쿠다가 뭐냐면은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GPU를 학습시키기 위한 툴 같은 거 약간 그런 편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어쨌든 딥러닝 학계에서는 굉장히 독점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딥러닝이 엔비디아 놈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큰 LLM 같은 것들이 큰 모델이지만 그렇다고 많이 저희 연구실이나 딴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학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건 저희끼리 하는 사담이지만 김승렬 교수님이 방송 녹화하고 있고 아직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연구실에서도 큰 모델들은 많고 막 되게 힘들지만 그러니까 김현우 교수님이 했던 말인데 그럼에도 작은 모델에서도 작은 환경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LLM 같은 GPT 같은 경우에 175 빌리언 파라미터라고 자랑을 했지만 최근에 뭐 코스모 2였나 그런 논문에서는 1.7 빌리언밖에 안 되는 파라미터 가지고 비슷한 성능 낸다던가 이런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데 약간 연구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좀 대기업 자본들이 많이 유도를 트렌딩을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또 그 작은 모델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연구들 위주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지만 디퓨전 같은 모델도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모델이거든요. 연구실에서 디퓨전으로 프로젝트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학습 한 번 시키는데 10만 원이 들어가지고 GCP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다 막 이런 서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GPU 리소스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아이큐 GPU가 있긴 한데 잘 안 돌아 잘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돌려 쓰다 보니까 GPU 환경을 여유롭게 못 들이는 것도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약간 타임테이블 같은 걸로 해서 아마 돌아가면서 쓰지 않을까 그것도 근데 확실하진 않고 어쨌든 추천드리는 바는 콜앱 쓰시거나 아니면은 GCP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GCP 그냥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GCP라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콜앱도 보시면은
프로젝트 보시면 런타임 들어가셔가지고 런타임 이용 변경하시면은 T4, A100, V10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 컴퓨팅 단위 구매하셔가지고 아마 모델을 돌려볼 수도 있는데 아니 저희가 하는 지금 과제로 내드리는 모델들은 이 정도는 당연히 필요 없고 그냥 T4 그냥 이거 기본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아니면은 뭔가 GPU를 좀 더 크게 굴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것들 구매하셔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담으로 김현우 교수님도 콜앱을 애용하고 계시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어서 교수님도 애용하신다 약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니면은 GCP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네. 그래서 GCP 가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VM 만들기 하셔가지고 다양한 어떤 원하는 만큼 GPU를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막 메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바꿔야 뭐 GPU 한도 늘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좀 그런 과정 거치시면은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GPU 같은 거 엔비디아 A180기가 뭐 8개를 플렉스 할 수도 있다. 근데 물론 돈이 얼마가 나오냐면 네, 시간당 $40 그러니까 시간당 한 5만 원만 내면은 GPU 플렉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켜놓으면은 폐가 망신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근데 보통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학습할 때만 잠깐 켜놓고 학습이 끝나면은 끄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폐가 망신해가지고 꼭 이렇게. 근데 또 이게 콜앱 같은 거는 사실 무료 버짓이라서 맘대로 쓰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뭐 모닝 모시다가 한 번에 람보르기니 끌면 사고 나는 것처럼 좀 연습 어떻게 쓰는지 좀 학습을 좀 확실히 알고 쓰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다양한 GPU 쓸 수 있고.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자기 집 본인 집에 좋은 GPU가 있다, 4090, 뭐 40 시리즈가 있다 하면은 로컬에서 딥러닝 환경을 구현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해봤는데 상당히 비추드리는 게 일단 너무 어렵고, 일단 파이토치랑 쿠다 버전이 안 맞으면은 에러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보셔도 되는데, 근데 또 그것도 배우는 거라서 해보셔도 좋고, 근데 또 본인 GPU가 VRAM이라는 걸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GPU가 아무리 최신이고 아무리 좋아도 VRAM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3070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모델을 돌리다가 VRAM이 8개밖에 안 돼가지고 배치 사이즈가 원래는 128로 돌려야 되는 게 1로밖에 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아마 밤을 새면서 학습을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VRAM 아니면 쿠다 이런 것들을 환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여기까지. 맥북 가지고 계신 분들 맥북에서 돌릴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비추드립니다. 정말 느리고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GPU 얘기를 했고, 딥러닝에 근데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들의 발전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또 이러한 GPU의 발전도 가장 엄청 큰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을 향한 여정을 다음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딥러닝 초반 딥러닝 하면은 꼭 나오는 3대장 분이 계시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러 가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슈아 벤지오, 제프리 힌턴, 얀 루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딥러닝을 이제부터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지금까지 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LP를 가지고 레이어를 깊게 쌓고 아니면 넓게 쌓으면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할 거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거를 진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GPU의 발전도 있었고 컴퓨터의 발전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진짜로 이제 이뤄내기 시작하신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든 예시가 얀 루큰 교수님이 만든 모델도 있고, 아니면 뭐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한 논문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CNN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CNN이라는 게 처음 나와가지고 그게 왜 도입됐고 딥러닝 같은 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가에 대해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이 정도인데, 그리고 혹시 오늘은 근데 코딩 과제가 없고 아마 목요일 날 코딩 과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코딩 과제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콜앱 다들 쓸 수 있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럼 그냥 내일 목요일 날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틀을 보자면 머신러닝 얘기를 잠깐 했고, 머신러닝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전해나가 정도, 이 정도 인트로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럼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목요일 날 비전 그리고 CNN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